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월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요 데이터 모델의 이해라는 파트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사실 얘는 우리가 이제 1과목에서 있을 그 전체적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요 뒤에 이 다음 파트는 막 엔터티, 뭐 속성,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을 이제 구성하는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된다면 현재 이 섹션 1 데이터 모델의 이해는 그걸 전체적으로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요 엔터티 속성 관계를 먼저 보시고 이거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어도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요 복잡한 현실의 데이터를 좀 쉽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 이 세 가지 키워드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단순화와 추상화, 명확화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뭐 태우라는 학생은 학번이 131313이고 이름이 태우이며 나이는 뭐 25이고 주소는 뭐 어디에 산다. 또 어떤 또 다른 학생도 막 이렇게 산다. 라는 이런 데이터가 이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틀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좀 쉽게 저장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설계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데이터 모델을 했을 때 이 특징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약속된 표기법을 이용해서 복잡한 현실 세계 데이터를 단순하게 표현한다. 일단 약속된 표기법이라고 함은 우리가 나중에 뭐 이런 네모 박스로 엔터티를 표현할 거고요. 막 이렇게 선을 그어서 관계라는 것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표기법으로 좀 현실의 데이터를 좀 쉽게 설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현실 속에 있었던 이런 로우한 데이터를 제가 엄청 단순하게 지금 표현한 거 볼 수가 있죠. 뭔가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다는 정보를 정말 심플하게 고객과 상품과 구매하다라는 어떤 관계로 정말 단순하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추상화와 요 명확화라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추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는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특징만 추려가지고 약간 좀 그 추상적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 같은 경우도 뭐 사과, 바나나, 멜론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그냥 과일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도 엄청 뭐 A 고객, B 고객, 뭐 헤어드라이기, 노트북 이렇게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반면 이거를 모델링 할 때는 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고객, 상품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나이도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확화 같은 경우는 이런 추상화나 단순화 함으로써 우리가 엄청 복잡했던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데이터 모델링의 관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링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SQL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외에도 이제 프로세스 관점과 상관 관점에 대해서 그냥 차이점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 관점의 모델링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이제 업무, 어떤 요구 사항을 이제 해결하려고 할 때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 관점에서만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다고 치면은 이 회원가입을 할 때 무슨 데이터가 필요해요?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름, 나이, 뭐 연락처 등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데이터가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 모델링 하는 거를 데이터 관점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 회원 가입할 때 막 여러분들 막 이름이나 아이디 이런 거 적으시잖아요. 그 말이 이 회원 관리를 할 때 이런 정보를 이런 데이터를 나는 관리하고자 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프로세스 모델링은 뭐냐면요, 아까는 이제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가 라고 했다면 얘는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가를 관점으로 해요. 그러니까 흐름을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원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일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겠죠. 버튼을 누르고 그럼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만약에 내가 필수 정보를 입력을 안 했으면 뭐 필수 정보 입력하세요 라고 알림을 띄우거나, 자, 그렇게 쭉쭉쭉 가서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로그인 창으로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흐름을 정의하는 게 프로세스 관점 모델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상관 관점 모델링은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하이브리드로 보는 건데요.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 이 관점에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이라고 한다면 회원가입이라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어떤 회원의 데이터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회원 탈퇴라는 업무 흐름이 발생을 하면 그 데이터가 삭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업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점에 따라 모델링 하는 것을 우리가 상관 관점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 관점 모델링은 CRUD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제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예시 좀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CRUD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등록하고 조회하고 업데이트 수정하고 삭제하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생명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업무가 진행됐을 때 어떤 행위가 처리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CRUD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상관 관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 CRUD 매트릭스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데이터 모델링이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 건물을 지은다고 했을 때 어떤 설계도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는 그냥 뭐 벽돌을 바로 붙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철근 붙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지붕부터 쌓아버리고, 뭔가 좀 굉장히 정해진 틀이 없으니까 나중에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모델링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 모델링을 설계를 안 하고 그냥 나 여기다가 데이터 넣을 거야, 여기 이렇게 데이터 넣을래 라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여기 리스크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바뀔 경우에 정말 잘못하면 전체 시스템을 다 들어 엎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설계를 먼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요구사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분석을 이제 설계에 진행해요. 그 요구사항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개발하고 막 테스트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플로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개발보다는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중요도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이 개발이라는 거는 그냥 설계한 거를 그대로 만들 뿐이에요. 그대로 변환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탄탄히 하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데이터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개발 안 들어가고 설계를 탄탄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한 이유를 지금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파급 효과와 간결한 표현과 데이터 품질이라고 하는데, 일단 파급 효과.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이제 기능이 추가됐을 때 자칫하면 이거 추가하려면 설계 다 바꿔야 돼요 라는 식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회원가입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름이랑 아이디랑 이런 거 다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지정해 놨어. 근데 갑자기 연락처가 필요해졌어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다가 그냥 연락처 하나 띡 추가한다고 끝이 아니라, 자, 요런 작업들이 지금 필요해져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 회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소가 있겠죠. 뭐 이런 이름이나 아이디나 이메일들을 저장하고 있는 곳, 거기에다가 일단 연락처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또 저장할 때 이 연락처 속성도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서버 영역인데, 데이터에서 서버를 가져올 때 이 연락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또 반영해야 되고요. 또 연락처에 대한 유효성 검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입력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입력 폼을 추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근데 단순히 버튼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버튼 하나를 추가했을 때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여러분들이 데이터 설계를 좀 대충 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면 이런 파급 효과, 이런 해야 할 일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를 최대한 줄이려면 애초에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한 이유, 복잡한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00억짜리 프로젝트에 이제 일원으로 투입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줄로 막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막 한 300명이 투입됐다고 할게요. 그럼 이 300명이 요구사항 글을 보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같은 걸로.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좀 같이 공통된 방향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간결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세 가지 키워드,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좋은 데이터 모델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어준다. 그럼 이 고품질 데이터라는 게 어떤 것이냐, 왜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느냐를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중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저장소에 관리를 해버리면 이제 이거는 데이터가 중복 저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때 데이터의 품질이 하락할 위험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보시면 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는 회원 저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 연락처를 저장하는 연락처 저장소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회원이 어떤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지금 저장해 놨는데, 뭐 집이나 회사나 휴대폰 이런 게 있죠. 자, 근데 요구사항이 온 거예요.
이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아니고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그냥 좀 빠르게 조회를 하고 싶은데, 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잠깐 지워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A라는 사람의 휴대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의 사람의 휴대폰을 이렇게 뒤져야 되죠. 자, 근데 이 과정이 좀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회원 저장소에도 연락처 휴대폰 번호로 저장을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원 연락처에도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회원에도 휴대폰 번호가 저장이 돼 있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연락처가 변경이 됐어요. 자, 요 A라는 휴대폰이 뭐랄까요? 그냥 999로 바뀌었다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반영이 돼 있고 여기가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여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네요. 자, 77778888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어쩔 때는 여기 나오고 어쩔 때는 여기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중복되면 이제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되느냐? 중복을 빼야죠. 중복을 없애고 한쪽에만 관리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비유연성이에요. 비유연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소한 업무 변화에도 설계를 바꿔야 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랑 프로세스가 너무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쉽게 대응이 어렵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그 데이터를 설계할 때 고객마다 연락처를 한 개만 저장하도록 설계했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원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락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 회원 아이디는 중복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자, A라는 사람이, 뭐 A라는 회원 아이디가 이름이 뭐 태우라고 해볼게요. 아,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자, 연락처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회원 아이디를 못 쓰겠죠. 그 중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사항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설계 상태에서는 여러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의 고객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뭐 연락처 1, 연락처 2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네,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것도 나중에 쓰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뭐 아니면 아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따로 회원 연락처라는 걸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정규어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 내가 사소한 업무 변화에도 정말 유연하지 않고 설계를 바꿔야 되는 현상을 비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진짜 일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비일관성. 비일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상황인데도 데이터가 다르게 처리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해요.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봐볼게요. 자, 우리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회원 주소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 주소에 이력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뭐 명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주소 이력에도 A라는 사람이 명동으로 이사 갔다는 거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사람이 뭐 이번에 용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여기에도 B라는 사람이 용산으로 이사 갔다는 걸 이력을 남겨요. 보통 우리 남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주소를 변경을 해요. 그러면 뭐 관악구로 갔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회원 주소에서는 이전 정보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주소 이력에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관악구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등본을 뗐을 때 이런 이력 정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이력성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B도 이제 이사를 해요. 어디로 갈까요? 삼각지로 갈까요? 자, 삼각지로 갔는데 문제는 여기에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주소가 변경이 되면 이력을 등록해야 된다는 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A는 그렇게 해놓고 B는 주소 변경만 하고 이력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B라는 사람은 주소 이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일관성이라는 거는 업무 흐름이 서로 다르게 처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링을 잘 해야 요 비일관성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그 트랜잭션을 모델로 표현하는 부분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데이터 모델링이란 뭐냐? 그냥 위에 있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현업의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현업에서 요구하는 흐름을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자, 고객이 상품을 주문해요. 그리고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배송이 된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저장소가 있겠죠. 고객 정보가 있고, 상품 정보가 있고, 뭐 결제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송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상품을 주문한 정보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문이 있어야 결제가 있는 거고, 결제를 해야만 배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결제하기도 전에 배송 데이터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규칙이 다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데이터가 중복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건 뭐 위에서 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좀 일관적으로 그리고 유연성 있게 처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업무 관련자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야 된다. 자, 왜냐면 이 데이터 모델을 보고 현업분들이랑 요 개발자 분들이랑 또 다른 분들이랑 다 이야기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 모델은 그래서 현업 입장에서 좀 보기 쉽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이거를 이제 업무 중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데이터 이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현업분들이 이제 전력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봇대라고 하잖아요. 밖에 있는 그 전선에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전력분들은 전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 모델을 만들 때 전봇대라고 쓰는 게 아니라 전주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현업 쪽에 맞춰줘야 서로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요약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많은데 잠시만요. 자,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해보고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모델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총 3가지 순서가 있어요. 여기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이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자, 잘 보시면 우리가 먼저 요구사항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이제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순서를 개념적 모델링이라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논리적 모델링은 요 개념 모델링을 토대로 이제 상세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 모델링은 이 상세한 모델링을 토대로 실제 DB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물리적인 관점도 고려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먼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요, 우리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보이는 어떤 복잡해 보이는 요구사항 있죠. 막 하나의 회원이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쿠폰을 가질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간결하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ERD라고 하는데, 뒤에서 나와요. 엔터티라고 하는 어떤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대상끼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요 복잡한 내용을 쉽게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요 ERD를 더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속성을 입력하거나 식별자를 고르거나 뭐 제약 조건이라든지 정교화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보다 상세한 설계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때 중요한 점이 이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가급적이면 현업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다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데이터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화를 해야 됩니다. 다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논리적 모델링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면 요 위에서 이미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한 상세 논리적 모델이 있잖아요. 상세 논리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DBMS에 맞춰서, 그러니까 DB에 맞춰가지고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뭐 읽는 법은 뒤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잠시 넘어가서, 자, 만약에 어떤 제가 고객이라는 저장소를 막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볼게요. 커스텀 아이디라는 거를 고객 아이디로, 네임을 이름으로, 나 이렇게 데이터 저장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실제 물리적 모델링 과정에서는 이제 DB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DDL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어떤 특정 속성을 추가를 할 때 여기 넘버나 바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요 name이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 문자를 50바이트까지만 입력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속성까지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있어요. 뭐 더 나아가면은 뭐랄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10억 건이 있는 데이터 저장소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데이터가 많이 저장되니까 뭐 테이블을 뭐 분리하자, 물리적으로 분리하자 등등, 이제 이런 성능적인 관점도 고려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요약을 드리면은,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개념적 모델링에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표현하는 게 더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간결히 표현하고 이제 현업과 대화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논리적 모델링은 정확한 설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세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하나씩 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복잡한 어떤 요구사항을 단순한 그림인 ERD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추상화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복잡한 거를 단순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를 기준으로 자, 포괄적인 수준의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 모델링의 특징은 자,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업무 중심적. 자, 이 특징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업무 중심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현업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현업 쪽에 맞춰서 좀 뭐 데이터 이름도 좀 짜고 하겠다. 그래야 이제 현업과 개발자 간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EA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 EA라는 거는 이제 풀었으면은 요 전사 아키텍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기업이 자신들을 뭔가 전산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데이터를 전산화 해보자. 자, 고객 파트 있고 계약 파트 있고 막 지급 파트 있고 이런 식으로 어, 기업을 전산화, 그러니까 구조를 맞출 때 요 ERD를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 개괄적 모델링이라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개념적 모델링 전에 이제 수행하는 건데 SQLD에서는 개괄적 모델링은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DBMS 독립적이다라는 그 아니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SQLD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오라클이라는 것과 SQL 서버라는 게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DBMS라는 거고요. 뭐 뒤에서도 나오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일반 DB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해요. 근데 이제 DBMS라고 해서 얘는 이제 관리 시스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기존 DB 기능 플러스 뭐 백업 기능, 복구 기능, 뭐 무결성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회사들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제공하니까 우리 거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 오라클이라든지 SQL 서버, MySQL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요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문법이나 아니면 이제 특장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DBMS 종속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의 ERD 같은 경우에는 내가 ERD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DBMS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립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특징도 봐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강조했냐면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DBMS 종속적이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개념적 모델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계하는 단계이다. 이때 뭐 속성이나 식별자 정교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에 녹임으로써 설계에 녹임으로써 모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그리고 키, 속성, 관계 등을 뭐 정의한다. 자, 재사용성이 높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면 설계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분석, 설계, 뭐 개발, 유지 보수, 운영 이런 단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논리적 모델링은 설계에서만 사용합니다. 자, 이게 아니라 전반에 거쳐서 다 이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사용성이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뭐 개발을 한다거나 뭐 유지 보수를 할 때 이 논리적 모델을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현업 같은 경우는 요 저장소가 좀 많거든요. 어떤 게는 뭐 100개에서 1000개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논리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을 보여주는 툴도 있어요. 뭐 DA샵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자, DBMS 종속적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 ERD라는 다르게 우리가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막 정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키 지정하는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들이 어, 좀 문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특정 DBMS에 맞춰서 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써 있죠. 오라클에서는 뭐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MySQL에는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게 있다. 자, 시퀀스도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모델링은 DBMS 종속적이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규화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논리적 모델링에서 반드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 36분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